자, 오늘은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이죠. 금요일이죠. 다들 부모님께 이게 감사 인사 드리셨죠? 자, 저는 오늘 어떤 거 가져왔냐면 조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질문했다고 해봐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 집값 정말 잡힐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잡힌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딱 칼로 무 자르듯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일반적인 약간 이론적으로 이게 좀 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야, 이 경우엔 말이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방송에서 구조상으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실제 경제학 원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가져왔고요. 물론 이론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물론 전에 그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그런 쪽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이제 좀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나름 그래도 경영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론만 소개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기사 2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는 뭐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이렇게 보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가격 상한제의 역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져온 기사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영상의 주 목적은 이 가격 상한제가 경제학 원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분양가 상한제 실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경제학 원론에 있는 책을 좀 보면은 참 좋은데, 뭐 유명한 책이 이제 맨큐의 경제학,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맨큐는 그 경제학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울대 이제 이중구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각 대학에도 이제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고, 오늘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여기 문과 스탠 블로그라는 분에 있는 이 내용이 좀 좋아서 제가 이 그 블로그 하시는 분한테 좀 그 양해를 구하고, 여기 있는 글 내가 잠깐 제 거 채널에서 오늘 설명할 때 잠깐 해도 되겠냐 했더니 출처만 밝히면은 괜찮다라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잘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면 좋은데, 경제학 원론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는데, 글씨가 조금 약간 작죠. 요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기사는 읽기 도구를 써가지고 좀 키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양해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되려나? 되네. 야, 정말 애플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끝내주는데? 자, 커졌네? 갑자기 내가 민망해지네? 안 된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 보세요. 경제학적 이론으로 보자는 거지 해당 사례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지양한다. 이게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경제학적 이론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 여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 잉여. 여기서 이제 잉여는 서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생산자 잉여는 뭐냐면은 생산자, 공급자, 뭐 회사, 기업 있죠. 그 생산자의 플러스 베네핏이 뭔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가격 상한제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가격 상한제 역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좀 말하면, 오늘 제가 영어로 좀 몇 개 쓸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price selling이라고 그래요. selling. 그래서 selling은 뭡니까? 위에 이렇게 딱 천장 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price, 그 가격을 딱 위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격 상한제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처럼 가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해가지고 이 이상은 하지 마라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가격 상한제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가격 상한제의 역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이론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거고 관련된 기사는 그냥 간단하게 좀 볼 거예요.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대신 뒤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금요일 기념으로 어차피 차 막히니까. 자, 법정 최고이율 쉽게 말해서 법으로 이자율을 딱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이게 좀 뭔가 문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법정 상한제, 가격 상한제를 딱 정해 놓은 건데 그 얘가 이제 이런 법정 최고이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항상 이제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 자, 가로축이 이 Q죠, Q. 이게 이제 Q가 quantity 해가지고 수량이에요, 수량. 이거 좀 적어줄게요. 수량.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세로축이 이제 I가 이제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세로축이 이제 이자율이 나왔고, 이 S가 공급입니다, 공급. 공급. 자, 그리고 D가 demand. 그래서 이제 수요예요, 수요. 그래서 좀 몇 가지는 알고 가자. 그래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대출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자율이 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자율이 낮으면 내가 이거 이자 쓰고 싶어, 안 쓰고 싶어? 이자율이 낮으면. 이자율이 남으면 이거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어려운 거 아닌데? 쓰고 싶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으면 Y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수요는 더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다. 우하향. 자, 공급 곡선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야. 자, 이자를 낮게 쓰래. 낮게 하래. 그러면 내가 이게 이자 낮을수록 내가 돈을 못 벌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하는 대부업체라면.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을수록 공급은 줄어들고 반대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공급은 올라가겠죠. 맞죠? 그래서 우상향. 맞아요. 맞아요, 은희주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제대로 공부한 애라면은 가격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효과를 미칠지 대충 알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예요. 자, 어쨌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여기까지 따라왔죠? 우리 경제학 이 이론은 차근차근 해야 돼. 중간에 하나 꼬이면 이제 끝나버려. 삼천포 빠지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여기 요때가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퀀티티, 시장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량이라고 해서 이제 이퀄리브리엄 퀀티티라고 해요. 야, 오늘 조금 약간 영어 나오는데 발음 안 좋아도 참으세요. 자, 그리고 요때에 해당하는 시장 경제 이자율이 이퀄리브리엄 인터레스트가 되겠지. 그래서 요때 요게 이제 시장 이자율, 요게 이제 시장 수요.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자율과 수량이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자율이 이제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죠? 요 이자율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낮은 상태에서 실링을 딱 쳐버려야지. 그게 가격 상한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가격 상한제는 요 평균보다 높다, 낮다? 낮다. 그래서 여기 낮은 상태에서 가격 상한제를 쳐버려요. 그게 뭐냐면 요 그램.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요게 시장 균형점. 근데 정부가 야, 이거 너무 이자율 높은 거 아니야. 이거 서민들 못 사니까 요 밑으로 낮춰 하고 요렇게 좀 하라고 해. 딱 맞춰버리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 여기에 맞추는 공급자는 뭐야, 이자 이거밖에 못 받아? 그럼 나는 요 A밖에 안 하는 거지. 맞죠? 자, 근데 이자가 낮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야, 이건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되지? 쭉 가가지고 요때 쓰는 거지. 그래서 공급자는 이 이자율에 똑같은 이자율인데 A만큼만 공급을 하고, 수요자는 똑같은 이자율인데 B만큼만 이렇게 쓰는 건데, 뭐지 이거는?
아이고야. 아이고, 혜연스님.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많이 쏘셨는데. 저 공 하나 빼도 됐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요거는 만나서,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통이 크다. 여러분들, 해안선 TV에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분양권에 특히 살아있는, 현장 중심에 많이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해안선님 강의도 한번, 특히 라방 요즘에 많이 하시거든요. 해안선님이. 그 라방 좀 많이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 사람 써도 돼요. 공 하나 빼도 돼. 괜찮아요. 저는 관대해요. 자,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수업으로 돌아오자. 자, 돌아옵시다. 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은 요점이죠, 요점. 요점인데, 정부가, 야, 좀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공급자는, 에이, 재미없네. 조금만 하는 거죠. 수요자는, 야, 이자 싸니까 좀 더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은 A인데, 수요가 B가 되니까, 이 A와 B의 차이인 요가 뭐가 되더라? 공급이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공급 부족. 그래서 초과 수요. 아까 그 실버파크님 말씀도 맞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 요 둘은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똑똑해지는 방송이잖아. 채널 제네시스 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서는 좀 약해. 그쵸?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제 법정 최고 이자율 시행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인데 잘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시장 경제에서 만나는 점이란 말이에요. 자,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여기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공급자는 원래 요만큼의 수량과 이자율만 쓰면 되는데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 네모박스보다 더 초과되는 요 파란색 부분이죠. 요 회색 부분이 사실 소비자가 더 가져가는 이득.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소비자 잉여가 돼요. 이게 소비자 잉여가 돼요. 이거 아시겠어요? 어쨌든 요게 만나는 거잖아요. 요게 네모난 게. 근데 소비자 잉여는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전체 사다리꼴에서 요 네모 직사각형을 빼니까 요 CS라고 써있는 요 부분, 회색 부분, 요만큼이 소비자한테 나오는 이득이다. 따라봤죠?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는 사실 요만큼만 받아도 됐어. 이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시장 상태에서 요렇게 되니까 요 전체 박스에서 원래 받기로 한 것만 빼니까 요 빨간색 PS 부분이 생산자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자 잉여가 돼요. 자, 그래서 PS는 생산자 잉여.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 가격에서 이 원과 이 Q가 결정이 되니까 소비자도 좋고 생산자도 좋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제 이 다음이 더 중요하거든. 이 다음이. 자, 따라왔죠? 오케이. 자, 따라왔으면 이걸 한번 쳐주면 좋아요. 안 따라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설명은 못하고 나중에 올라오는 녹화본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님 한 명만, 그렇지. 오한슬님도 이해하셨고, 좋아요. 우림남님도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자, 이제 이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보면 돼. 자, 하나만 더 보면 된다. 자, 보자. 자, 여기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야, 이거 이자율 너무 높으니까 이자율 내려가지고 평균보다 내려야지 상한가라고 했죠? 이거보다 말은 상한가인데 이거보다 높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상한가를 딱 쳐가지고 이 이상은 받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내려버려. 이렇게 딱 내려버려. 내려버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요 점선이 법정 최고 이자율이 되고, 자, 이제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점이 균형점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요 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이 균형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에서 위의 부분만 CS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만 PS가 되는 거예요. 요 CS하고 PS의 정확한 넓이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앞에 그래프하고 비교해봐요. 앞에 그래프는 요 전체가 사회적 잉여잖아요. 요 전체가 소비자와 생산자 전체에 더한 게 사회적 잉여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요쪽에서 끊어져 버렸잖아. 맞죠? 이쪽에서 끊어져 버렸죠.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전체 사회적 잉여는 요렇게 됐는데, 요 못 간 거 있죠? 노란색. 요 노란색 못 간 게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요. 다시. 자, 균형점에서는 E1과 EQ가 만났어. 그래서 위쪽은 소비자 잉여, 밑에는 생산자 잉여. 그래서 두 개가 만나니까 사회적 총 잉여가 돼요. 자, 그런데 밑에 가격을 밑으로 정해버리니까 더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여기서 막히잖아. 그러니까 위에만 소비자 잉여, 여기만 생산자 잉여,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노란색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야, 자율시장 경제에 놔두면 더 갈 수가 있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막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갔어 못 갔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중손실이래. 그래. 사중손실. 이게 이제 정말 어려운 말로 뭐냐면 dead weight loss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야, 너 사중손실이라고 알아? dead weight loss라고 알아? 이 말 하면은 겁나 똑똑해진다. 물론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사중손실, 즉 dead weight loss라고 한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이 dead weight loss 사중손실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럼 뭐 삼각형이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 해가지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우리 그거는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나? 막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세무사 시험 문제. 하고 여기 나오죠. 위의 그래프는 법정 최고율이 적용된 그래프로서 생산자 잉여는 확실히 감소했다. 그러나 소비자 잉여는 파란 사각형 아랫부분만큼 증가했고 노란색 사각형 윗부분만큼 감소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사중 손실이 발생을 하면 생산자는 무조건 손실. 생산자는 무조건 손실. 그러나 소비자는 이익이 될 수도 있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시장에 놔두면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근데 정부가 야, 이러면 너 대부업체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자 좀 낮춰.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대부업체는 망하겠지. 빨간색이 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좀 손해를 봐. 그런데 이 손해를 봤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이 회색 부분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막아줘야지 우리는 좀 괜찮은 거잖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사중 손실이 발생하면 생산자는 거의 무조건 손실 나고요. 소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소비자도 요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디자인하는 게 엄청 중요하고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소비자가,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두 면적의 넓이에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정책 결정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계를 한다. 근데 설계를 하는데 이제 실제 설계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지. 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하는 것처럼 사회과학 하는 것처럼 막 똑같이 되는 거 아니니까 중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dead weight loss. 이게 이제 사중손실이라고 뭐 자중손실, 사중손실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와요. 하버거의 트라이앵글. 이게 이제 그 하버거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하버거라는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오늘 IQ가 1이 아니라 한 10 정도 이상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2010년 시행된 세무사 시험의 재정학 과목에서 하버거 삼각형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있다. 제가 2009년부터 11년 동안 딱 세무사 이거 공부했거든.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나오고요.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쭉 우하향하는 게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서플라이 커브, 공급 곡선. 그래서 두 개가 만나는 게 시장에서의 균형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리 마켓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 균형. 프리 마켓 이퀄리브리엄. 오케이? 자, 그런데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이제 그 컨슈머 서플러스, 프로듀서 서플러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스 실링, 가격 상한제 묶어버리잖아요. 가격 상한제 묶어버리면 여기서 만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요 노란색이 앞으로 못 가니까 요게 이제 데드웨이트 로스가 되는 거예요. 사중 손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군데만 더 따라오라고 했는데 좀 어려웠죠? 괜찮아.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크를 드릴 겁니다. 잠깐만, 근데,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뭐였어요? 요거, 분양가 상한제. 과연 분양가 상한제면 집값 잡힐 거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그거 볼 건데,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안 봐도 되고요. 자, 이제, 뭐, 요거 계산하는 거는 우리 세무사 시험 볼 거 아니까 안 봐도 돼. 여기 나오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 물가 안정에 대한 관한 법률이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법정 최고 이율 제도는 가격 상한제의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최고 가격 지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주택법 여기 나오죠.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될 경우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 그리고 데드웨이트 로스의 크기를 살펴보자.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 자, 핵심. 잘 보세요. 자, 가로축은 수요, 세로축은 분양가. 그쵸? 자, 그래서 당연히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는 줄어들고, 분양가가 싸면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래서 로또 청약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로또 청약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또 청약은 아니더라도 이 분양가가 올라갈수록, 쉽게 말해서 주변 구축들이 올라갈수록 시행사들은, 건설사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 늘려야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이 물 들어올 때 노조는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이퀄리브리엄 되는 데가 뭐야? 수요는 4, 그리고 가격은 이게 이제 1억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래서 1억에 대해서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정부가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세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세니까 분양가 상한제 하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요 균형보다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죠. 아까 했잖아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위가 아니라 이 가격보다 좀 낮춰라. 실링이다. 그래서 밑으로 가야죠. 자, 밑으로 가는 거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야. 자,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건설사들이 이거 공급한다, 안 한다? 못 한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4가 아니라 이만큼 줄어드는 거지. 4가 아니라 이만큼.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대박인데? 로또인데? 그러니까 미친 듯이 가는 거지. 4가 아니라 7까지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로또 청약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만큼이 뭐다? 초과 수요. 그렇죠? 딱 봐도 생산자들은 이 빨간색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공급자는 손해. 근데 소비자는 어때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좀 따져봐야지. 그래서 요 면적은 삼각형, 밑에 가로, 위에 그럼 직선 곱하기 2분의 1이고, 차다리꼴 구하는 공식 기억납니까? 밑에 변 플러스 위에 변 더하고 곱하기 높이하고 곱하기 2분의 1. 기억 안 나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컨슈머 서플러스는 왜 뒤에 결과가 안 나와있네? 어쨌든 이 데드웨이트 로스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핵심인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핵심이 잘 들으세요. 자,
이 그림에서 요렇게만 보면 누가 이익이에요? 요 그림에서 요렇게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누가 이익이죠? 소비자죠. 소비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이익이에요. 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로또 청약되면 누가 임자야? 당첨된 사람이 임자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편법을 쓰잖아요. 막 편법 증여해가지고 막 하고.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그래서 적어볼게요. 사회적 영향은 뭐냐면 단기로는 소비자가 이익이에요. 근데 중장기로 보면, 자, 중장기로 보면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제 시장 해가지고 싹 다 이제 끝나잖아요. 쉽게 말해서 완판시키고 그냥 끝나잖아요. 자, 그럼 그 경우에 요 공급자들이 요 가격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하지. 안 하지. 맞죠? 안 하잖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사회적 영향은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이익이죠? 소비자 이익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봐봐. 사회 전체적으로 잉여 서플러스는 요 전체가 돼야 되는데 사회 전체적 잉여는 요렇게만 되잖아요. 노란색이 빠져버리죠. 손실 나 안 나? 손실 나죠. 그럼 이 손실은 누가 보는 거예요? 생산자가 보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생산자분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에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중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지만 안 들으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저명한 그 출처를 갖고 와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제가 블로그가 잘 돼서 가져왔어요. 여기 봅시다. 가격 규제의 부작용. 자, 다음 내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물론 이제 정경련은 좀 이제 좀 자율시장 쪽이니까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겠죠. 자, 정경련에서 2011년 발행한 우리나라 가격 규제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췌해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가격 상한제뿐 아니라 포괄적인 가격 규제에 관한 부작용을 언급하고 있다. 볼게요. 첫 번째 뭐자? 공급 위축. 공급 위축. 자,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게 하잖아요.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안 하죠. 두 번째, 암시장 증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막 뒤에서 편법으로 불법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야. 3번, 가격의 하방 경직성 증대. 자, 규제를 하니까 가격 변화 요인이 생겨도 가격이 좀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너무 좀 싸게 들어오니까. 그쵸? 네 번째, 품질 저하. 이거 제가 이제 안 쓸게요. 그냥 여기 있으니까. 품질 저하. 왜냐면 이제 낮은 가격으로 내가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좀 집을 막 정말 예쁘게 막 최첨단 시설로 하고 싶었는데 단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이 가격에서 해야지 내가 그 단가가 좀 나오는데 이건 손해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누가 손해보고 해요? 그쵸? 자, 그리고 기업 행동 왜곡 초래. 아까 누구였지? 지은지아 TV님이 말씀하셨는데 옵션 추가해서 분양가격 맞추지 않을까요? 아, 그거를 아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에버치 존슨 효과라 그래. 일정 가격 수준을 보장해주는 가격 규제 하에서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 감소, 즉 투하자본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규제 형태 하에서 비용 절감 요인 없음. 자, 기업이 불필요한 생산 요소를 사용하거나 불합리한 자본과 노동의 사용으로 비효율적 생산을 하여 비용을 과장하는 설비에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되게 말이 어렵게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이 원가나 그거는 이 기업만 알잖아요. 지금도 분양 원가가 공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 원가는 그냥 동일하게 가면서 다른 거에서 되게 약간 포장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브랜드가 생겨나, 무슨 브랜드가 생겨나냐면은 약간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보세요. 규제하에 기업은 가격 규제를 받고 있는 제품을 새로이 차별화된 브랜드로 구축한다. 그래서 뭐 똑같은 뭐 A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괜히 B라는 브랜드를 내가지고 이게 좀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그럴싸하게. 그래가지고 이거 사면 좋은 건가? 막 그래.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아까 우리 지은지아 TV님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 팔기. 그래서 뭔가 끼워가지고 뭔가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괜찮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요인들이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임대 시장의 서비스가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임대 시장의 서비스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말씀이다. 그래서 밑에 연수 문제는 안 보셔도 된다. 공부하는 분들이 보는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데드웨이트 로스, 사중 손실, 그리고 이걸 말한 사람이 이제 하버거의 삼각형. 이게 햄버거 그거잖아요. 자, 어쨌든 햄버거는 아닌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기사 두 개를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 분석은 제가 안 하고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오늘은 안 하고 제가 관련 기사 두 개만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종부세 무서워서 서울 주택시장 쪼개기 증여 확산. 자, 공시가격 급등하자 부부 공동명이 넘어가지고 다주택자 급매 대신에 어떻게든 복수 증여로 보유세 부담 축소, 매물 회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 이제 물건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 내가 해봤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쪼개기 증여 한 10%, 20% 가지고 여기 보세요.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대표가 최근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몇 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깜짝 놀랐다. 왜 그러냐면 집주인이 지분을 쪼개서 여러 명에게 증여해서 복수의 공동명의로 등기가 바뀐 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제가 이미 그 전에 기사에서도 쪼개기 증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 자, 국토부에서 한방부동산을 혹시 알아요? 한방부동산? 직방이 있고요. 직방하고 이제 좀 2위를 다투는 게 이제 다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개인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좀 자극을 받아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게 한방이에요, 한방. 근데 이제 사실 좀 그 업계에서는 상위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이쪽에다가 국토부가 좀 몰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 부동산 포털을 통해서 등록 임대주택을 매물 검색 서비스 개시한다. 자, 그러면은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 그러면은 나 한방 부동산에서 등록 임대주택 차라리 내가 그냥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나 8년 동안 어떻게 되지? 5%밖에 안 올리고, 나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자,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지금? 한방 부동산 보자마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등록 임대주택이 있다고 치고 어디 갈 거예요? 어디가 살고 싶어요? 말해봐요. 살고 싶은 곳.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저 서울 외곽? 서울 외곽에서 살고 싶어요? 나 어딘지 기다릴 거야. 그치, 서울 중심, 강남, 그쵸, 서울. 좀 더 구체적으로는 흔히 막 방송에 나오는 강남 3구 또는 4구, 아니면 마용성, 그런 데 가겠죠. 자, 그러면 내가 애가 있어요. 아이 키우기 좀 초중고가 다 있으면 좋겠고요. 강남에서 가까우면 좋겠어요. 대치동 가기도 좀 편하고. 그런 데 중에 하나 어디 있을까? 잠실 있죠? 잠실? 제가 잠실에 대단지, 등록 임대주택이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단지로 가면 좀 있지 않겠어요? 어디일까? 잠실에 리센치 엘스. 찾아볼게요. 자, 여기 한방부동산을 가시고 매물로 가셔서 아파트로 가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리센치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자, 리센치를 클릭을 하니까 저는 안 살 거잖아요. 안 살 거잖아. 왜? 이 한방에서 등록 임대주택 다 보인다는데. 자, 전세 봅시다. 전세 조회하기 했더니 쫘르륵 나오지. 야, 근데 이렇게 대단지인데 전세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등록 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등록 임대주택. 요 등록 임대주택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가? 잠시만요. 여기서 등록 임대주택을 클릭을 하고, 오늘 이상하게 컴퓨터가 좀 느리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좀 당황하고 있어요. 오케이. 좀 약간 뭐가 좀 느려. 자, 등록임대주택을 클릭을 하고 조회하기 누르면 없네. 없어. 좀 아쉽죠? 에이, 그래, 뭐, 집주인들도 전세 놓으면 손해니까 월세 하겠지, 뭐. 이제 반전세도 있겠죠? 월세 조회하자, 월세 한번 조회해보자. 월세. 뭐야? 월세가 없어? 월세 없어. 에이, 그럼 옆에, 아니, 저기, 엘스 가자. 월세가 세 개밖에 없어? 그럼 등록임대주택은? 없네.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게다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 이 거주를 해야지 세제 혜택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없어요. 없어. 아, 지금 어디 가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다 못했는데 여기 자, 제가 송파구로 다 찍었어요. 자, 송파구 전세 찾자 조회하기. 그러면 전세가 쫘르륵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등록임대주택 누르고 조회한다든지. 기대되지. 몇 개나 있을까? 없네. 없어. 에이. 그러니까 지금 한방 부동산에 나오는 매물은 아예 처음부터 그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시세에 나와 있는 것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매번 체크해야 돼.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예 내가 등록된 거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만기를 기다리면 할 수 있겠지. 자, 송파구의 월세 한번 찾아봅시다. 월세로 조회를 했습니다. 월세로 조회를 했더니 쫙 나오죠. 헬리오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제 등록임대주택 몇 개나 있을까? 없어. 아씨. 실패. 아이씨. 그럼 뭐 이제 다른 데 가야죠, 뭐.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데를 또 지역을 하면 뭐 또 이제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좀 특정 지역을 약간 비교하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방 부동산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주변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지역 단지 가지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기사 이거 보여준지 아시겠죠? 아까 이거 나왔잖아요. 데드웨이트 로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등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할 거다. 벌써 내가 등록한 임대주택이면 내가 실거주 해버리거나 세금 줄여야 되니까.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안 나온 걸 수도 있긴 해요. 아니에요. 한방부동산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막 다른 데 구 막 다 찾아가니까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서울로 해볼까? 서울로 해볼게요. 서울로 내가 전세 찾아볼게. 자, 그리고 여기 등록임대 찾으니까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 등록임대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서울 다예요. 지금 이게 제가 서울 전체 다 한 거예요. 서울 다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야. 서울 다 해서 환장하는 거지. 근데 한번 보세요. 어딘지 위치나 그런 거. 그건 보시면. 그래서 제가 한방부동산을 지금 뭐 홍보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이 기사 두 개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힐까? 좀 잡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서비스 질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이고, 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말이 뭐가 있죠? 늘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건강하시고, 오늘 비도 오는 날 비구름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